확실히 그 대학 축구라는 게 국내 뭐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많이 발전돼 있었고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뭐라고 할까요? 많이 규모가 떨어졌어요. 축소가, 네, 예.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선수 수급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해외랑은 조금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이 그렇죠. 부분이 대학 축구가 줄어드는 게 한국 축구 발전에서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인데 이거 조금 제가 한번 생각난 김에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우리 축구가 사실은 원래는 이제 미국식 시스템으로 갔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네네. 종목들이. 네네. 축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네네. 예를 들어 마이클 조던 같은 농구 선수가 네, 대학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야구에서 유명하다는 뭐 야구 선수들도 대부분 명문대들이 많죠. 네. 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여자 축구 뭐 저 미아햄 이런 선수들도 네네. 다 여자 축구에 또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미국식으로 돼 있었어요. 옛날부터. 네네. 그러니까 초, 중, 고, 대 엘리트 레벨로 쫙 가서 엘리트 축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실업이든 프로든 또 엘리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데 스쿼드를 보면 이제 아주 오래전 기준으로 보면은 네네. 고려대학교 멤버가 사실상 국가대표급 멤버고 그렇죠. 막 그랬던 시절이 우리가 길게 있었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왜 저 대표팀 명단 보면은 저 우리 심 선생이나 김 선생 세대와는 조금 안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어떤 종목이건 간에 그게 뭐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뭐가 됐든 간에 없이. 그 국가대표팀 명단에 대학생이 막 반 이상 있고 그랬어요. 국가대표 명단. 왜냐하면 예전에는 또 선수들의 어떤 이런 피지컬 관리 같은 게 잘 안 돼서 네. 사실은 한 30대면은 모든 종목에서 다 노장 소리 듣고 그랬거든요. 요즘처럼 막 37, 8까지 막 뛰고 네. 하는 게 종목을 불문하고 예전에는 흔치 않았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실업 선수가 되면은 좀 있으면 거의 은퇴할 선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명문 대학교 선수들이 막 어느 종목이든 막 대표팀의 막 중심이고 막 이랬을 시절이 길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서론이 약간 깁니다만 우리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다가 지금은 우리 심 선생 말씀대로 네네. 요즘 그런데 대학 축구는 정말 많이 약화됐어요. 정말. 왜냐하면 요즘은 클럽 시스템이 어느 정도 또 이제 우리 문화에 들어오면서 네네. 선수들이 그리고 또 학벌을 중시하는 문화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 그래도 축구를 했으면은 저 고대 연대 정도 나와야 네네. 물론 또 다른 명문들도 있어요. 있습니다만. 한양대 뭐 그리고 조금 늦게 됐지만은 건국대라든가 아주대 뭐 명문학교들이 네네. 많이 있는데 그 경희대 또 많은 명문 대학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예전에는 그래도 그 정도 대학 나와서 그 다음에 뭐 실업을 가든 프로를 가든 그런 인식들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또 그 졸업장이라는 거를 또 우리가 좀 중시하는 아무래도 문화였다 학력 보니까 최저학력 이런 얘기를.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좀 잘하는 선수들은 명문대 아니라 뭐가 와도 네. 별로 가고 싶은 생각들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로 레벨에서 빨리 뛰는 게 더 낫다 이런 인식이 좀 쌓인 맞아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졸업장이 하등 중요하지 않고 네네. 바로 프로를 가는 고교생이 요즘은 위너야. 그 선수가 정말 뛰어난 선수고 네네. 이제 그 다음 급 선수들이 대학을 한 1년 정도 1년에서 다니다가 2년 다니다가 또 바로 빠져나가요. 네, 테스트를 본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 대학교 감독님들은 거의 이거 뭐 팀 운영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렇죠. 선수 수급 자체도 어렵고 뭐 기껏 좀 수급이 됐었다 해도 이 선수를 또 1년, 2년 1학년 마치면 또 잃어버릴 보내고, 생각을 예.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은 이제 대학 축구가 아주 평준화가 돼 버렸죠. 사실은 평준화가 오히려. 요즘은 명문 비명문이 없어요. 그냥 대회 나가면 뭐 고려대학교도 뭐 조별리그 탈락을 걱정해야 되고 그 정도. 연세대학교도 뭐 16강 탈락을 걱정해야 되고 요즘은 정말 그런 게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네네. 누가 우승할지도 모르고 이제는 아예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아예 거의.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럽식 클럽 축구 문화 같은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지금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나온 현상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게 혼재된 과도기예요. 미국 축구의 미국식 스포츠와 이제 뭐 유럽식 스포츠가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저는 학원 축구도 조금 우리가 신경은 써줘야 되는 게 네. 당장 학원 축구를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연령별 클럽들이 정말 유럽처럼 아주 활성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현재 기준에서 네. 잘 돼 있어서 예를 들어 학교 축구부라는 게 아예 필요가 없을 수준이면 뭐 지금처럼 이제 자꾸 이제 학원 스포츠가 쇠퇴하는 쪽으로 가도 되는데 네네.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클럽만으로는 요즘 그 어린 아이들 축구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굉장히 많죠. 그 아이들을 클럽 축구만으로는 아직까지는 수용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일단 클럽 수 자체도 많지 않고 유럽에 비해 아직까지도 이제 학교 축구부가 더 다수죠. 그렇죠. 더 다수이고 이 학원 스포츠가 당장 뭐 예를 들어 더 쇠퇴하고 막 문을 닫는 지경이면 실제로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축구를 하던 선수들이 중등, 고등 점점 이게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져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좀 우리가 지금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느끼는 게 네네. 학원 스포츠 문화를 굉장히 우리가 정말 막 한 100년 전부터 이게 지속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네네. 학원 스포츠라는 거를 당장 이게 축구 문화가 좀 바뀌어간다고 해서 너무 또 이거를 안 좋은 쪽으로 방치하는 것도 우리 현실에는 그렇게 아주 잘 맞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일단 학교가 없으면 네. 지금 우리 축구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선수들을 다 수용할 공간이 없어요. 맞아요. 네. 지금 다 우리가 클럽이 그 정도로 많이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학원 축구와 이제 학원 스포츠와 클럽 스포츠 간에 이 적절한 공생을 주도해 나아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많은 체육 단체 네. 뭐 더 올라가면 문체부 네. 이런 데서 사실은 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좀 급격한 발전을 하다 보면은 네. 어떤 분야든 막 과도기 딜레마를 많이 겪는 사회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지금 축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뿌리 깊은 학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문화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것이 이제 유럽 축구 문화가 좀 들어오면서 지금은 좀 변화의 시기긴 합니다만 이게 잘못하면은 좀 이두저두 아닌 맞아요. 이쪽과 저쪽이 다 피해를 입는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정책 위반자들이라든가 관리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파이가 아직은 학원 축구 쪽에 비율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비율이 매우 높죠. 네. 매우 높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축구를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계시지만 이 파이가 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데도 또 그 과정에서 유럽 축구가 선진이니까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하기에는 또 그 과정에 근데 있어서 한 번에 확 바뀌기에는 네, 너무나도 우리가 많아요. 해왔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대학교 축구부 있는 팀들이 지금 70팀이 넘잖아요. 네네. 근데 그들을 마치 동아리급처럼 다 약한 팀이 되어버리면? 되게끔 만들어 버리면 네.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나온 선수들이 물론 지금 우리 K7까지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지만 네. 고등학교 나온 축볼 좀 잘 차는 선수들이 다 프로를 또 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뛸 곳은 있어야 되는데 뛸 곳이 있어야죠. 다 뭐 K1, 2, 뭐 3 정도까지는 대부분 그래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K3까지가 이 고등학교에 우수했던 선수 자원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결국은 대학도 가게 돼요. 네. 근데 대학이 점점 동아리 수준으로 자꾸 방치가 되면 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전체 축구 경기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은 일이 된다는 거죠. 아하. 아무래도 그래서 어떤 구단은 이제 대학과 모종의 협약처럼 협약까지는 아니고 공식적인 협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임대 보내는 정도로 해서 이 대학 출신의 선수를 구단으로 데려온다거나 우선 지명을 한 선수가 그 대학으로 가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고. 임시 한 1, 2년 좀 예. 잘 관리를 해줘 해달라. 했다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이제 뭐 댐링님께서도 FC 서울이 포스라고 유스 인프라 구축 사업 한창 확장하다가 단기 성과가 안 나오니까 투자 금액이나 비율을 줄여나가는 추세라 들었는데 아쉽네요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근데 서울에 저
저 프로젝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유스 시스템을 이제 모든 구단들이 갖춰야 창단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시스템을 좀 신경 쓰는 것 같기는 하잖아요.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는 대건고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고 있는데 그런 쪽이 발전하면서도 대학 축구가 너무 또 급격하게 쇠퇴를 해버리면 그런 쪽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유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유스 학교와 네네. 유스 아닌 훨씬 더 많은 일반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근데 그 일반 학교들이 또 너무 약해져도 그것도 문제예요. 너무 격차가 커져도 그것도 약간 그런 유스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만으로 지금 또 중등에서 축구하고 있는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존의 학원 스포츠와 네. 그리고 이제 유럽 문화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클럽 스포츠와 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화시키면서 양쪽이 다 상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스 출신 선수를 일단 우선 지명해서 대학으로 먼저 보내놓고 대학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다시 부르는 식으로 또 하기도 하는데 우선 지명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를 나중에 너는 우리가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좀 보장을 해주는 제도일 수도 있는데 K리그가 U22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우선 지명에 있는 선수가 3학년, 4학년까지 하고 프로에 가게 될 때쯤이면은 그 U22보다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4학년까지 대학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네네. 그 선수는 사실은 냉정하게. 조금 이제 냉정하게 보면 한때는 실력이 있었을지 모르나 약간은 이제 프로팀이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레벨에서 약간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까 대학교 감독님들이 그 사실은 1, 2학년만 하고 다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네. 우수 선수들이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자면 4학년까지 대학에 머물러 있으면 요즘은 A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10대부터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는 10대 후반부터 프로에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4학년이라고 하면 사실 22, 3, 4 정도 되는 나이의 선수들인데 이게 대기만성형이라고 기다려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어린 선수들한테 좀 밀리는 형국이 조금 되어버리고. 밀렸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저기 김민범 씨도 말 좀 해. 네, 편하게 말 잘 좀 듣고 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내가 물 한 잔 마시려고 예, 그러니까 편하게, 둘이 말 좀 해.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이 축구의 깊이, 문화의 넓음, 색다른 이음을 잘 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야구 쪽도 저희한테 익숙한 거는 사실 미국 야구 옛날에 축구에도 드래프트 제도가 있었고 국내에서 네, 맞아요. 그런 게 조금은 사라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도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물 마실 시간에 맞아요. 아니, 약간 제가- 무호흡 토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라 사실은 네. 제가 지금 목이 아까부터 좀 칼칼했었어요. 제가 사실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런 코로나 관련이 아니라 네. 또 그래서 얘기가 워낙 오늘 좀 많으시니까. 약간 쉬고 싶었는데 예. 김민범 씨가 말을 하나도 안 해. 제가 그래서 너무- 말 좀 하라고 좀. 집중은 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스포츠마다 다 사실 나이가 가면 갈수록 더 당겨지는 것 같아요. 뭐 프로에 나가는 레벨도 그렇고 22, 23이 이제는 조금 많이 늦었다고 평가받는 것도 뭐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더 학생들에게는 좀 빡세게 기준이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좋은 얘기였어요. 그래도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될수록 다양한 폭의 성장세 선수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축구 같은 경우는 2군 리그도 확실히 좀 구축이 되어 있고 또 리그가 워낙 1부부터 밑에 하부 리그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1부 리그 못 뛰면 3부, 4부도 프로인데 이러면서 가서 뛰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구축이 조금은 어렵다 보니 이게 KFA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그 이제 승강제 시스템이 정확히 구축이 된다면 뭐 4부 리그까지 프로화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근데 4부 리그까지 이제 프로화가 잘 되면 네네. 그때는 정말로 대학 축구 같은 건 거의 소멸될 수도 있어요. 프로팀도 왜냐하면은 많고, 4부까지 프로가 되면 네. 고교생들이
대학보다 오히려 그냥 프로사부를 가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대학은 더더욱 수급이 안 되는 지경에 아마 몰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이제 프로 레벨에서 뛰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는 게 학생들에겐 또 매력적일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또 채팅창에 단장님 한준희 단장님께서는 후에고 FC 어떤 지도자가 오면 좋을 것 같으신지라고. 저게 이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 시스템에 예. 대한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네. 사실 이제 후에고 저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정수장님께서 맞아요. 이제 지금 잡아주셨네요 길을. 망자파크님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네. 네. 일단 저는 특히 아까도 이제 잠깐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7부 리그에서 선수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현실적으로. 상황이면 감독은 일단 물론 뭐 랄프 랑닉이 되면 좋고 뭐 위르겐 클롭이 되면 좋겠지만 네네. 그거보다 가장 저는 최우선의 덕목은 전체 선수단이 좋은 분위기에서 이른바 으쌰으쌰 잘 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저는 그런 감독분이 가장 그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화합에 예, 집중하는. 그러니까 많이 물론 축구 뭐 전술을 네. 근데 요즘은 다들 너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술 병에 걸린 것 같기도 해요. 좀, 우리 축구 이 문화가 네. 그러니까 조금 과해요, 사실은. 이게 너무 막 사실은 매니아 문화가 점점 이제 발전하고 이제 막 그런 게 유행을 타다 보니까 그렇죠. 뭐 너도 나도 뭐 사실 뭐 별로 디테일한 얘기도 없으면서 전술적으로는 말이죠 뭐 전술이 어떻고 저떻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약간 공회스럽기도 하다는 거를 제가 조금 느끼는데 네네. 근데 어찌됐건 뭐 전술적 명장 좋습니다. 다 좋지만 이 7부 리그에서 일단 선수들 편애 안 하고 전체 팀 화합 잘 시켜서 동기부여 잘 시키고 뭔가 7부 리그지만 우리가 즐겁게 재밌게 열심히 성실하게 한번 해보자 라는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감독님이 저는 일단 가장 우선 제1의 덕목이다. 그거 안 되는데 뭐 전술이 어떻고 무슨 포메이션이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거를 뭐 7부 리그에서 막 그걸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좀 과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감독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야겠지만 인성적으로 좀 선수단 화합이나 이런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감독님이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댐링님께서 으쌰으쌰 뭐 화합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인천 조성환 감독님이 생각이 나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네요. 저는 인천이 조성환 감독을 선임했을 때 네네.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살지 죽을지는 몰랐죠, 사실은. 아무래도 살지 성적이 많이 죽을지는 안 몰랐지만 나왔는데, 네. 그래도 가장 베스트 샷을 날렸다. 저는 조성환 감독을 선임한 게 어쩌면 인천이 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리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뭐 예견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성환 감독 정도의 감독이 이 위기 국면에는 와야 된다.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네네, 제주 시절. 그리고 뭐 좋았던 시절, 뭐 좀 덜 좋았던 시절, 많이 겪어본 분이고, 경험도, 네, 많으시고. 그리고 뭐 전술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또 니폼니시 사단의 또 멤버 아닙니까? 네, 조성환 감독. 과거 시절. 네. 물론 니포 사단의 멤버 지도자분들이 다 니포 축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조성환 감독은 저는 전술적 역량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굴곡 속에서 또 많은 경험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부 리그를 정말 일부 리그 팀을 맡을 자격이 충분한 감독이다. 그런데 어쨌든 인천이 되든 안 되든 마지막 순간을 그런 감독에게 맡길 필요가 있었는데 마침내 인천이 적임자를 저는 찾아냈고 잘하면 이제 살 가능성도 좀 열리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사실 한준희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러면 또 팬의 의견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조성환 감독님이 딱 이렇게 제 의견.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성환 감독님이 오신 이후로 선수단의 인터뷰만 봐도 채팅창에 말씀해 주셨지만 뭐 원팀을 강조하시고 화합적인 부분, 규율 이런 점을 강조하시면서 팀에 조금 체계가 잡히면서 그게 뭐 생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굉장히 조성환 감독님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을 극복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손에 팀을 맡기지 않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에게 맡겼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게 인천이 살아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사실 뭐 시즌 그 당시만 해도 승리가 아예 없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환 감독님 밑에서 살아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감독이 화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후에고 FC 감독으로 오실 분이. 그래서 사실 그 코치도 있습니까 그런데? 코칭 스텝까지 같이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 거를 얼핏 들었는데 네. 이 부분도 약간 근데 대비해서 코치를 많이 두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7부 네. 리그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아까 대학 축구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네네. 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 골키퍼 지도자 없는 팀들도 꽤 있어요. 골키퍼 코치 없이 그리고 코치 수가 아주 부족해서 뭐 감독님이 직접 이제 그라운드 나가서 다 뭐 이거저거 다 지시까지. 하고 막 그런 팀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도 그럴진데 이제 7부 리그가 제가 봤을 때는 코칭 스태프를 뭐 삐까뻔쩍하게 그렇죠, 뭐 둘 수는 사단이라거나 저는 네. 없다고 보고 코치 수도 아주 제한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약 그렇게 감독 코치가 있을 때 저는 사실 전술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요즘 젊은 또 공부 많이 한 코치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전술적인 거 같은 경우 혹은 뭐 분석이랄지 이런 상대팀에 대한 또 분석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코치 쪽에 조금 더 비중이 가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감독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팀 전체를 아주 공평무사하게 잘 화합적으로 잘 끌어갈 수 있는 아우를 수 사람인지. 있는. 그리고 정말 유명한 선수, 뭐 무명 선수, 뭐 어떤 차별 두지 않고 정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네. 그런 감독님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 사실 감독이 그거 잘하면 저는 사실 반은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항상 유럽 축구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전술적 천재니 명장이니 뭐 수재니 이런 사람들만 자꾸 얘기하니까 정작 감독의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요즘 좀 이 팬분들 사이에서 점점 묻혀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감독이 팀을 분란으로 이끌면 안 돼요. 그렇죠.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감독이 예를 들어 우리 후에고가 하고 또 이제 또 유수의 후원사 분들이 도와주시면 네. 아마 이 팀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또 제가 단장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이 팀은 다른 팀들에 비하면은 아마 7부 리그에서는 인터뷰라든가 뭐 취재도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또 맞아요.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를 또 시도하려고 하고 아까 제가 그 서울 이랜드 처음에 창단할 때 모든 2부 리그 팀 통틀어 서울 이랜드 기사가 그때 가장 많았을 시절도 그렇죠. 있었어요. 외국인 감독도 데려오고 외국인 했으니까. 감독 데려왔죠. 뭐 스타급 선수들도 여러 명 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팀도 사실은 좀 이렇게 언론이나 미디어를 많이 탈 수도 있거든요. 다른 팀들에 비하면 다른 팀들은 뭐 거의 하나도 못하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감독이 그 이제 미디어의 취재나 이런 장면에 있어서 자기를 내세운다든가 저는 단장으로서는 저는 그런 감독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수를 칭찬을 해주고 이제 선수를 좀 이렇게 뜨도록 해줘야지. 네네. 예를 들어 뭐 인터뷰 왔는데 이 팀은 뭐 내가 뭐 잘했다고. 전술을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전술 공부를 어떻게 한 사람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자기를 부각시키는 그런 유형의 감독이 오면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감독은 선수들에게 잘해줘야 되고요. 뛸 수 있는 분위기를 최대한 잘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조금 겸손한 편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지. 뭐 정말 선수들은 다 뒷전. 인터뷰 기사가 있으면 90% 점유 지분을 자신이 가져가거나 저는 그거 안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프로 우리 K리그 우리 기자도 하셨기 때문에 심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K리그에서도 제가 예전부터 막 경고하고 어떻게 보면 비판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아까 뭐 단장의 야구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장이나 단장이 선수보다 인터뷰 더 많이 하고 기사의 70%가 사장이나 단장 인터뷰 그 팀에 대한 그런 게 많은 팀은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까 야구의 예를 들어서 점점 프런트의 역할, 통계의 역할, 단장의 역할 이런 게 중요해지는 추세이기는 하더라도 뭐 축구도 점점 이제 조금씩 그렇게 될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사장이 더 많이 하고 단장이 더 많이 하고 국장이 더 많이 하고 만약 그렇게 되면
그 팀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가는 팀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터뷰는 선수들이 하게 해줘야 되고 선수들을 띄워줘야죠. 선수들을 그래서 7부 리그지만 후에고 FC는 와서 뛰면 나를 알릴 수 있고 내 실력을 더 키울 수 있고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인식을 선수들에게 줘야지. 네. 뭐 저거 맨날 인터뷰는 감독이 혼자 다 하고 단장이 다 하고 그거는 저는 절대 반대예요. 이와 관련해서 또 시청자분들의 이렇게 질문도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이제 대구 FC는 정상 참작 가능합니까라는 댓글이 있어요. 후성아 어딨냐인데 아마 오후성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광래 사장과 세징야가 전부인 팀이다. 뭐 이렇게. 대구 FC는 팬이시니까. 제가 정상 참작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일단 그 사장님께서 그 훌륭한 구장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공헌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물론 사장님이 좀 사장님 역할과 감독님 역할이 좀 혼재돼 있다는 비판이 있는 건 저도 네. 알고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의 그 대구의 어떤 인프라 분위기 이런 걸 만드시는 데 있어서 조광래 사장님은 네.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도움을 제가 주셨고. 대구는 좀 정상 정상 참작 가능. 네. 또 정상 참작 감사하다고 가능. 오사 어디니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포르투갈의 그 감독님이 생각납니다. 플러스 모라이스 감독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댐링님께서. 모라이스 감독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평가를 해야 돼요. 네. 제가 사실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두 분하고도 약간 대화를 했지만 네. 저는 이제 작년 시즌 같은 경우는 울산과 전북의 액면가 멤버 구성이라든가 어떤 우승 확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5대 5였다고 생각이 되고 2019 시즌. 네, 19 시즌. 올해 같은 경우는 울산이 6대 4 내지 6.5대 3.5로 오히려 전북을 앞선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멤버가 굉장히 또 밸런스 좋았고. 그럼 이청용 선수 비롯해서 네. 아직도 많이 또 보강을 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냉정하게 말해서 전북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더더욱 그렇고 그 우승을 두 번 다 못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광희 감독이 나가면서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이상하지 않은 거였는데 모라이스 감독이 그 어려운 라이벌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을 결국 우승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거는 대단한 성과죠. 모라이스 감독을 분명히 그건 평가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전북 서포터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요즘은 그 팀에 대한 정보는 그 팀 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팬분들 사이에서는 모라이스 감독이 얼마나 실질적인 지도를 하고 이거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계실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냥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모라이스 감독은 K리그 역대 외국인 감독 리스트를 쫙 뽑아도 모라이스 감독의 실적은 이건 엄청난 명장 대열에 가야 된다. 예. 왜냐하면 니폼니시 선생님이 그렇게 우승하신 적이 없고요. 예. 네, 귀네스 선생님도 그렇게 우승하신 예. 적이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 뒤에 빈가다 감독이 우승을 하긴 오히려 했습니다만. 우승은 빈가다 선생님이 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예전에 또 부산 대우 로얄즈 네. 대우 시절에 이제 외국인 감독이 와서 또 우승을 하고 했던 적도 비치케이 감독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그 전체적으로 보면 모라이스 감독의 실적은 K리그 역대 최강의 실적 아닙니까 지금? 사실 2연패를 했고 감독이 그리고 이번 시즌에 더블을 했고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이제 망자 파크님께서 이제 모버지 포르투갈 후에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빈가다 감독도 이제 포르투갈이다 이런 얘기를 우승으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비치케이 감독 그리고 파리아스 감독 네네. 그리고 빈가다 모라이스 이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 감독 그 리그 우승으로 네네. 따졌을 때. 그런데 모라이스 감독이 제일 많이 했잖아요. 더블을 하고 리그를 2연패를 했고 이런 모습은 이제 전북 팬분들이 이제 비판하는 요소는 이제 최강희 감독 시절과는 다른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은 비판할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버지에 대한 팬분들이 모버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팀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은 분명히 하지 않았나 모라이스 감독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세부적인 가르침이 있었는지 그건 잘 그건 모르겠지만, 저희는 모르지만. 그건 잘 모르겠지만 팀이 어쨌든 울산이라는 아주 거대한 암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승을 향해서 팀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한 거는 분명히 저는 모라이스 감독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